성실한 날의 앨리스에서 수남 역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실한 나라 앨리스의 연출을 맡은 동기인 홍석주입니다. 저는 지난 12일에 수요일에 압구정에서 이제 감독님과 이정현 배우님 모시고 한번 관객과의 대화를 한번 진행을 한번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이긴 한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문을 여는 의미로 좀 기본적인 질문들 감독님과 이정현 배우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께도 질문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질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구진 감독님께서 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구상하게 된 그 계기를 조금 관객분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상하게 된 거는 이제 SBS의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을 보고 그걸 보고 거기 나온 지금은 이제 시류에 따라서 무슨 막 레시피 통계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오는 편인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이제 손기술이 되게 뛰어난 분들이 많이 나오셨었어요. 그때 그걸 보고 그 분들이 마지막에 그 프로그램 말미에 항상 꿈이 뭐냐, 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 하는 인터뷰에 뭔가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철학보다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 좀만 돈 벌어서 이 일을 그만두고 내가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다. 그런 말을 하고 그 인터뷰 또 끝나면 나레이터가 이제 이분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돌아가고 되게 아름답고 시청자에게 당신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볼 때마다 재밌게 보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 찝찝하고 그랬었어요. 좀 현실 배반적이란 많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야기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드린 질문이었는데 이 영화를 해서 뭐 성실한 날의 앨리스가 제목이 이상한 날의 앨리스를 연상시킨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상한 날의 앨리스와 연관성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영화 그 상영 전에 광고 영상 나올 때 감독님 인터뷰 영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영상들은? 어쨌든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감독님께서 이상한 날의 앨리스와 이 영화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제목을 정하셨는지. 제목은 이제 시나리오를 쓰던 와중에 지은 게 아니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썼진 않고요. 시나리오를 다 쓴 뒤에 이제 제목 붙이는 게 조금 고생스러웠는데 이번에 계속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제 가제라도 붙어야 이게 뭔가 돌아가고 일이 되는 거니까 가제식으로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붙였는데 이제 그때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나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하고 되게 공통점이 좀 보였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주인공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세상에 빠져들어서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빠져나오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복장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 저거요? 네.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저거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 이제 포스터 제작 업체에서 그런 컨셉으로 찍은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찍은 게 아니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수남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는 모험을 계속 하게 된다. 근데 앨리스도 되게 비슷하고 어떻게 보는 사람도 이 사람의 그런 어쩔 수 없는 모험을 계속 따라간다라는 지점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이정현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에 이제 출연하실 때 그 계기 과정들을 좀 관객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시나리오를 박찬욱 감독님을 통해서 듣게 됐었고요. 사실 처음에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시자마자 이렇게 바로 연락을 이렇게 주셨대요, 회사로.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범죄소년 이후로 그런 저예산 영화들을 자꾸 하게 되면 좀 회사에 좀 피해가 있으니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바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끊어버렸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시나리오를 읽었다면 하고 싶었다고 했었을 텐데 그렇게 못 만나는 상황이었는데 2달 후에 이제 감독님께서 박찬욱 감독님이 한번 보자고 하셔서 만났는데 이제 캐스팅 됐냐 그래서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저를 추천을 하셨대요. 이정현 어떠냐?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좀 많이 바쁘시대요 하니까 감독님께서 정현이 놀고 있는데 하면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이제 극장에서 이제 해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객분들이 이제 이정현 배우께서 이 영화에 그 노게런티로 출연을 하셨다는 거에서 많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노게런티로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영화에 많은 지지를 보내는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게런티로도 출연하시게 된 과정도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영화가 예산이 워낙 없었어요. 이게 저도 들은 얘기로는 거의 실제로 6천만 원? 약비가 6천만 원이에요? 장비 때문에? 7천만 원에다가 네. 아닙니다. 3억입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장비들은 되게 좋았는데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 모두 시나리오 보고 다 모였었어요. 저 말고도 이제 명량팀들이 제작팀으로 다 들어왔었고 CG도 그렇고 음악 감독님도 뭐 암살이랑 김지훈 감독님 음악 하셨던 장현규 음악 감독님이 또 합치셨고 그래서 그냥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다들 재능 기부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남자 배우한테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영화가 사실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여자 캐릭터가 그걸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매력을 많이 느꼈고요. 제가 이거를 이번이 아니면 언제 해보나 그래서 네, 선뜻 하게 됐고 네, 그리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많은 관객분들이 올해의 연기라고 하면 이정현 배우의 수남역을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너무도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홍석재 감독님께도 이 영화 소셜 포비아를 연출하신 홍석재 감독님이시고 이 영화가 이제 한국영화 아카데미 작품이잖아요. 같이 또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같이 또 그 영화를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시고 응원하시는 좀 이유를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기에 응원차 오실 거니까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이명환 감독님께도 여쭤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서 기분 나빠서 여기에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질투가 나서. 뭐랄까 한국영 아카데미에서 같이 힘들게 쭈구리 생활을 하면서 형이랑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영화 얼마 전에 시사 영등포 스타디움에서 했었는데 극장 가서 보니까 저는 사실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편집 심사를 하면은 다 같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봤었는데 이제 그때 봤던 거랑 극장에서 사람들과 같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조금 뭔가 같이 만든 저희는 기수로 해가지고 있는데 같이 만든 영화가 절대 저는 만들 수 없는 형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아마 영화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좀 없던 결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영화는 사실은 소셜포비아 같은 영화는 뭐라고 하지? 이렇게 열심히 인터넷 하면 만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동일한 나라의 일상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소셜포비아 보셨죠? 소셜포비아 천재. 성실한 나라의 뉴스 같은 영화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영화가 보면 정말 기질이 많이 보여서 형이 정말 실제로 그렇구나 사석에서 봐도 이렇게 뭐랄까 웃기면서도 좀 이상하거든요 템포가. 근데 그거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오면서 이렇게 몸에 스며든 것 같아요. 그건 좀 훔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거라서 너무 부럽고. 지난 수요일에는 수물의 이병헌 감독님께서 이제 응원차 와주셨는데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감독님들 실제 성격과 영화가 닮아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병헌 감독님은 되게 유쾌하시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데
이제 홍석재 감독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소설 포비아와 많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황수진 감독님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되게 구성원 형님 조심히 영화랑 그래서 이정현 배우께서는 이 영화에서 수남 역할이 이정현 배우님의 어떤 실제 모습과 좀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보통 생각들이 좀 이 영화를 통해서 구현된 게 있는지 또 좀 궁금합니다. 저랑 전혀 안 닮았고요. 닮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냥 뭔가 이렇게 수남도 한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나중에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살인도 저지르게 되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인까지는 안 하더라도 저도 한 남자밖에 모르는 거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오래 만나거든요. 한 5년 이렇게. 네. 이제 관객분들께서 질문 주시면 또 거기에 더해서 또 여러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실까요? 네, 시간이 많으니까요. 여유롭게 한번 시간이 여기는 이제 극장이 아니어서 시간이 많. 예, 먼저 여자분 먼저 질문 주시고 그다음에 남자분께. 네, 영화 너무 재미있었고요. 또 저는 이정현 배우님의 연기가 굉장히 본능적이면서도 감각적이다. 너무 이렇게 큰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 하신 연기 중에 이건 정말 어려웠다. 이건 좀 감독님이 이렇게 요구하셨지만 이거는 좀 해내기 너무 힘들었다 하는 장면이 뭐였을까요? 사실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딱 받았을 때요, 되게 전체적으로 되게 어려운 연기다 싶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의 캐릭터를 바로 잡을 수 있게끔 그런 되게 친절한 그런 설명의 대본이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컨셉을 잡고서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게 연기할 때는 힘든 거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를 뽑자면 그 세탁기 안에 들어갈 때 그때는 좀 되게 무서웠어요. 그게 일단 제작비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세탁기를 안에 들어갔어야 됐고 또 그게 전원도 안 끄는 상태에서 실제로 물이 찼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기계 돌아가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한테 보험 들어놨냐고 그래서 확인하고 그러고 촬영했었어요. 캐스팅을 할 때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유명 배우를 캐스팅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명 배우들 분들 중에 찾으려고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여튼 이제 유명한 배우를 캐스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좀 명확해지더라고요. 이제 기존에 연기하셨던 분들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이정현밖에 없다가 이제 그때 온 게,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10대부터 어떤 씬은 지금 이제 이정현이라는 얼굴로 연기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데, 시나리오상에서는 50대여야만 꼭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씬들도 섞여 있었고 해서 10대부터 50대까지 다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정현 씨가 전에 연기했던 범죄소년이나 여러 가지 연기하셨던 모습을 보고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한참 연기를 쉬셨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꼭 계속 연기를 했던 사람처럼 내공을 다 쌓은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도 감동도 받고, 그래서 사실 정현 씨 캐스팅했을 때 제가 다른 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내 라이벌은 범죄소년의 이정현인 것 같다. 그거보다는 잘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넘지 않으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범죄소년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 연기력에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했을 때는 이정현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영화들을 보면 이정현 배우께서 이렇게 10대부터 이렇게 몇 살 연령대까지 가는 건가요? 30대까지 가는 건가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고 연기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시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최근에 개봉한 그 협녀라는 영화 보니까 이명헌 배우께서 10대
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연기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그렇게 또 나이대 스펙트럼은 많지 않은데 이정현 배우께서 그런 것들 너무 훌륭하게 예술을 해주셨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석재 감독님께서는 이 이정현 배우의 수남 연기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주의깊게 보셨는지, 예, 어떤 점이 좀 놀라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그 말을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그 연기라고 생각하는데 국진이 형이 이정현 선배님 캐스팅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희가 한참 작업하고 7월 아니면 좀 더 빨랐던 것 같은데 그때 소문을 듣고 정말 배가 많이 아팠어요. 아 너무 부럽다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언제나처럼 쩔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이정현 선배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앨리스틴 의상 체크를 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너무 저도 좀 이상해가지고 와 내가 지금 이정현 선배님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편집본을 심사 때 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교수님들이 엄청 깐깐하셔가지고 저희를 엄청 뭐라고 하시는데 근데 정말 아무도 이정현 선배님 캐릭터나 연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국진 선배한테, 국진 형한테 너는 정말 고마워해야 된다고 진짜 잘한 거라고 정말 그 보면서 뭐랄까 그때는 아직 믹싱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사실 그 단계는 여러 가지로 좀 얼기설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마 영화에서 많은 분들 좋아하실 장면 같긴 한데 주소로 그 사인 받는 거 찢어진 다음에 명예하는 선배님 번호받고 코피해 주신 다음에 찢어진 거 가지고 전화를 하시잖아요. 전화하셔가지고 막 이게 울면서 약간 애교 부리시면서 막 통화를 하시는데 약간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감정선이. 물어봤거든요. 형 어떻게 이걸 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형이 내가 안 했다고. 선배님 혼자 하셨다고. 대단하세요. 제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말을 많이 해주셨죠. 네. 또 영화 네. 쭉 보면서 감독님이 되게 가학적인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막 너네 힘들지 보기 힘들지 막 이거 징그럽지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의도가 된 건지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목 없이 시나리오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같은 게 좀 궁금해요. 소재에 대한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게 좀 궁금했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수남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수남이 신랑이 되게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미 손이 잘렸고 태어날 때부터 청각을 안 좋게 갖고 태어났고 이런 그런 결핍이 있는 캐릭터인데 그 신랑의 식물인간이 된 상태인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짜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신랑을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남이 가진 순수성을 위해서 그 신랑을 하나의 수단으로 표현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거는 좀 자잘한 질문인데 그 통장님 캐릭터 있잖아요. 여자분, 그 상담사분 그분이 헤어가 앞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뒤에는 다 꼬여 있어요. 근데 그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나타내려고 의도를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짧게 답변 주시면 될까요? 네. 좀 이제 좀 가학적인 그런 게 있어요. 가학적 그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헤어에 관련된 거는 말씀하신 게 맞고요. 좀 더 히스테릭해 보일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거울 보고 내가 보이는 것만 우선 정리하고 뒤에 같은 건 안 보고 뭔가 바쁜 느낌도 주면서 네, 그런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고요. 이걸 찍어내신 분은 처음이라서 이상하시네요. 그리고 가학적인 거 그거는 네, 영화 찍고 나서 저도 곰곰이 요즘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내가 그런가 하고 왜 이렇게까지 왔지 하고 그래서 네,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네, 다음 영화도 이제 해야 되고 하니까 내 어디가 잘못됐나 약간 네, 생각하는 기간이고 또 뭐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 규정이라는 인물에게 이렇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순수함의 순수성을 표현하기 위한 설정이냐? 사실 순수성을 표현하기 위한 설정은 아니었고요. 이제 그런 느낌의 설정은 배우가 연기할 때 보여주는 거고 저는 이제 이 둘의 사랑이 좀 더 판타지보다는 생활에 밀접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뭐 관객분들이 온전히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영화에서 보기에는 그런 사랑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제 부모님 세대가 할 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깝죠. 내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거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거에 대한 걸 채워줄 상대를 찾는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되고 기대게 되고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혀 그리고 그 두 부부 캐릭터가 과정이나 결과나 생각하는 체계 자체도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캐릭터 그 이름을 수남 뭐 규정 그리고 수남은 친구 어머니 이름인데 되게 처음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되게 뭔가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 수남과 게 어감이 비슷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머리 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 되게 이름을 쉽게 그 수남 이름을 쓰고 친구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이렇게 했죠. 좀 중성적인 느낌도 주면서 뭔가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같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인물들의 이제 과거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 예를 들어 규정이 원래부터 기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것인지 뭐 이런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지 않은 과거의 전사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의 전사는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캐릭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남 같은 경우만 성격을 좀 잡을 때 수남은 뭐 어릴 때 여동생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다. 계속 보살펴주고 싶어 했던 대상이 거기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규정은 그냥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 살고 노동에서 가치를 찾고 돈이 아니고 땀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 그래서 집에 대한 것도 부에 대한 가치로 이 사람은 집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내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이용 도구로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 규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백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규정이라는 의미, 규정 내린다라는 뭐 그런 의미와도 약간 연결되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은 상당히 이성적인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뭐 이런 것도 약간 연관 혹시 있을까요? 규정이라는 이름이요? 네, 약간 조금씩 어감을 준 것 같아요. 좀 쉬는 이름을 좀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최대한 이름을 들었을 때 성격이 왠지 보일 것 같은 이름을 주는 게 질문 주시는 그 의사 역할 말씀하셨는데 의사가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오광록 배우께서 연기한 대사는 산부인과 의사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좀 불편하신 표현이겠지만 영화에서 대사로 쓰니까요. 창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사가 뭔가 이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테마를 좀 함축하고 있다는 느낌도 사실 좀 들었거든요. 누가 더 성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관객들이나 일반적인 인식은 산부인과 의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녀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대사에 좀 어떤 의미를 담아내신 게 있으신지. 네, 그러니까 그 대사, 그러니까 저는 창녀가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우리가 살면서 좀 이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어떤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인생이고 개개인이 지금 다 발버둥 쳐서 살아야 되는 되게 위험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한테 벌어지는 어떤 거에 대한 대처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누굴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창녀가 성병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있고 알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지 의사보다 몰락당하가는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거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오히려 수남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돈이 많거나 뭐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현실적으로 결핍이 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어서 좀 특이했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그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죄송해요. 지금 잠깐 딴 생각해요. 사람을 괴롭히는 이그 캐릭터가 나오나요?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요. 네네. 경수, 도철 이런 예, 인물들에 예, 대해서 그러면 앞에 달려주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시나리오를 쓸 때 노동 계층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수평 폭력에 우리 사회 계급의 수평 폭력에 대한 걸 하고 싶다가 사실 훨씬 우선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을까봐 비디오 찍고 계시니까 제가 말을 불편해가지고 아까부터 되게 신경 써요. 이게 블로그에 보니까 그 말씀하신 걸 다 이렇게 영상으로 다 올리셨더라고요. 블로그에요. 네, 아니 찍으세요. 제가 조심히 얘기해요. 아니 제가 여기서 뭐삐 이렇게 말해도 위험한 발언. 최근에 어떤 사건들을 보면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되게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생기면 분명히 거기에서 이득 보는 주체가 있을 텐데 어떤 사건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그 주체는 이득 보는 주체는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고 거기서 싹 빠지고 결국에 가장 비슷한 계급의 사람들끼리 여론전이 돼서 서로 한쪽을 계속 밟고 있는 거죠. 근데 제일 비슷한 계급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게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양분화돼 있고 그래서 그런 계급적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나리오 자체에도 가장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싸우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수남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간에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사실 구청 계장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싹 빠지는 거거든요.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엔딩에서는 그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그냥 사실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목적을 유일하게 이룬 사람이고 근데 이 스토리 자체에서 그냥 관객분들도 사실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없어지는 거를 좀 현실을 은유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노철이 형석을 만나서 형석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말할 때 그 TV에 그 영화가 한 편 나오잖아요. 전함 포텐킨이라는 영화를 다 나오는데 그 영화를 특별히 영화에 인용하신 것이 의도가 있으신 거죠? 원래는 찰리 채플린을 틀려고 했었는데 조금 이렇게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볼만한 좀 납득 가능한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저작권도 안 걸리고 저작권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미술팀이 안 가져왔어요. DVD를. 그래가지고 다시 갔다 오긴 너무 늦었고 그래가지고 그 노인정에 실제로 있는 IPTV를 틀어서 저작권 안 걸리는 목록을 뽑아서 고민하다가 전함 포템킨이 마침 있었고 그게 되게 오래된 영화니까 저작권이 안 걸리는데 그렇다고 막 아무거나 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납득시킬까 이걸 왜 틀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한 게 전함 포텐킨이 제일 맞다고 생각한 게 우선은
늙은 함장이 나와서 할머니들이 보기 되게 좋겠다. 저 남자 되게 멋있으니까 이거 하다가, 그리고 이게 예전 러시아가 사실 선동 영화예요. 그 러시아 혁명에 대한 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영화였고, 그런 정치적 의미를, 제가 공산당을 막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 체제에 대한 이야기로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체제에 대한 걸 선동하는 영화가 틀어져 있는데, 실제 이 할머니들은 바로 옆에 진짜 이 마을에 중요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도 매스컴을 계속 보고 있는 그런 걸 좀 표현하기 쉽기도 했고, 그래서 영화를 를 통한 그 마녀 사냥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 비판적인 메시지들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도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뭐 질문에 딱 맞는 대답은 아닌 것 같지만 아까 질문 주신 거랑 그리고 국진영 얘기한 거랑 듣다가 생각이 났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영화에서 처음 볼 때 조금 놀랬던 게 배우들의 연기 톤들이 좀 세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명계람 선배님이라든지 서영희 선배님도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시잖아요. 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준혁 선배님도 그러시고 그 분노 조절 장애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대현 선배님, 구청 계장 그분은 또 나오실 때 보면은 너무나 뭐랄까 정말 구청 가면 계시는 그 계장님 톤으로 막 얘기해 주잖아요. 국회의원 격려하자고 그러고,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에서 가장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일반적인 톤의 그 뭐라고 하지 감정톤을 가지고 연기하시는 분은 이대현 선배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근데 그거 말고 이 영화에 나오는 다른 모든 분들은 다 어떤 식으로든 핀트가 좀 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가요? 그때 봤어. 그게 어떤 의미로는 아마도 형이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영화 안에서 어떠한 말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배우들의 연기, 결이라든지 그리고 미장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전달된다고 생각하는데, 성실한 앨리스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게 저도 오늘 오기 전에 막 한번 찾아봤어요. 관객분이 어떻게 보시나 검색을 해봤는데 평점이 엄청 좋더라고요. 자꾸 리뷰를 보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실한 나라 앨리스를 이제 실성한 나라 앨리스라고 바꿔가지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잘 보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실은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꿰뚫어서 이렇게 보시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좀 느낌이 잘 살아있는, 그런 모두가 그냥 영화에 나온 것처럼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크지 않은 조그만 행복을 갖고 싶어서 발버둥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들 하나같이 과잉되어 버리는, 실성해 버리는 채로 남아버리고, 그렇지 않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멀쩡한, 그리고 영화에서 마지막에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그 수남에게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너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거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인공와우로 하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말들이 틀렸던 거죠. 행복을 줄 수 없었는데 수남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건데요. 수남에게는 또 행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다라고 이정현 배우께서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살인의 동기이기도 한데요. 수남은 뭔가 이 남편이 행복해지면 다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행복하면 자기가 불행해도 그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인을 이렇게 저질러도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렇게 느꼈었어요. 수남의 그 살인의 기술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생활의 달인들의 기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시면서 그런 뭐 기술들 같은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익히신 방법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청소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신문 던지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 청소는
되게 잘해서요. 창문 닫고 하는 거가 거의 제 속도예요. 네, 약간 빨리 돌리시기도 하셨지만 거의 제 속도고, 네. 그리고 명함 날리기도 이제 틈만 나면은 연습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차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방에 누워 있을 때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신문 던지기는 신문 던지기는 그거는 CG예요. 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지금 이번 세 번째 관람인데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그 이제 세탁소 주인이 슈퍼마켓 주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흡사 그 이제 그 퇴역 군인분이 이제 가스 사고로 죽기 전에 그 통화 내용이랑 이게 그 장면이 관련이 돼 있는 건지 그게 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말고도 이제 감독님이나 이제 배우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을 하고 싶은지 그게 제일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선 질문이 그러니까 그 도철이 죽기 전에 통화한 거하고 세탁소 주인이 찾아온 거하고 관련이 있냐? 예. 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세탁소 주인한테 어떤 힌트를 줬기 때문에 세탁소 주인은 그게 분신 자살이 아닌 걸 알고 직접 나선 거다라는 설정이고, 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좀 그냥 요즘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인데요. 좀 리얼리즘 영화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아니면 완전 독과점하는 상업 영화 지금 네, 요즘만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약간 네, 다음 영화에 대해서 좀 길게 봐서 좀 더 깊이 있는 작품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약간 고민 중에 있어요. 이정현 배우님께서 그 지난 시간에 그좀 다른 좀 역할, 로맨틱 코미디 같은 이런 주인공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에 어떤 또 계획 있으신지,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네. 저는 아직 해보고 싶은 역할이 너무 많아서요. 사실 시나리오만 좋으면 다 치는 대로 해볼 생각이고요. 안국진 감독님하고는 해봤으니까 다음 작품 신석재 감독님. 제가 여배우라는 영화를 한 번도 안 찍어봐가지고 하는데 다음에 여배우 원탑 영화를 그 홍석재 감독님 인터뷰 보니까 그 다음 작품 구상이 그 아이돌 가수가 등장하는 영화를 찍고 싶다, 여성을 주인공을 하고 싶다라는 걸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게 아이돌 팬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거는 이제 돈이 안 될 것 같아요.